시어머니의 눈은 저희 부모님의 평생이 담긴 5억 원짜리 통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제 약혼자마저 그 탐욕에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피와 땀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행동을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올해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저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준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30을 바라보는 28살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이 저더러 친정에서 5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더니 우연히 엿들은 통화 내용은 제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길로 저는 결혼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제 결정은 제 삶을 통째로 바꾼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어떻게 가장 쓰라린 기억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폭풍을 헤쳐나왔는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28, 한창 꿈 많고 설레던 나이였죠. 사랑하는 준혁 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지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눴다고 믿었습니다. 준혁 씨는 다정하고 성실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준혁 씨를 만난 제가 참 복이 많다고들 했죠. 결혼 준비는 꿈만 같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 여사님, 준혁 씨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셨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살짝 긴장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엄마 집에 좀 들러줄래? 결혼 전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 말이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물이나 혼례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님 댁에 도착하니 집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가 오간 후 김 여사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곧 우리 집 며느리가 될 텐데 난 널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사실 이런 말 하기는 정말 염치 없지만 요즘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구나. 너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노력하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부모님께 5억 원을 좀 빌려달라고 해줄 수 있겠니? 전세 보증금 말이다. 잠깐 빌리는 거야? 나중에 돈이 생기면 꼭 갚을게.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저희 집이 아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저 먹고 살 만큼 넉넉한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고생하시며 저 하나 뒷바라지하느라 겨우 작은 집 한 채 마련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그런 거액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어머님. 5억 원이요? 저희 집은? 김 여사님은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다정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서연아, 걱정 마라. 내 부모님이 널 얼마나 아끼시는지, 결혼 후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얼마나 바라실지 엄마는 안단다. 이 돈은 준혁이와 내가 살 신혼집 전세 보증금으로 쓸 거야. 젊은 부부가 따로 살아야 행복하지. 같이 살면 답답하고 맨날 싸우기만 한다. 내 부모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다면 분명 동의해 주실 게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제게 정직하게 살고 돈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래의 시어머니는 제게 친정에 가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라고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제 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모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겠지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잘 설득해봐라. 내 부모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실 거야. 집을 나서면서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긴 길을 걷는 동안 제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김 여사님의 그 말이 이 결혼에 대한 저의 믿음을 칼날처럼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박씨 아빠와 이 여사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저 하나 위해 고생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제가 이런 막대한 돈을 요구하며 알 수 없는 결혼을 위해 희생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 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준혁 씨가 어머님의 요구를 알고 있는지 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 댁에 도착했을 때 저는 뜻밖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김 여사님과 준혁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걱정 마라. 엄마가 서연이한테 다 이야기해놨어. 그 아이라면 분명히 돈을 구해올 거다. 그 집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니까. 우리가 5억 원만 있으면 저 아파트 전세는 딱이다.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5억 원은 너무 많아요. 서연이 부모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김 여사님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안 그러겠어? 결혼식 코앞인데 체면이 있지? 내가 생각해봐라.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그 아이 행복을 위해 그 정도 돈도 안 내놓겠어? 엄마가 다 계산해봤어.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죽은 듯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준혁 씨에게 보냈던 사랑과 신뢰는 단지 일부였고 그 뒤에는 이 모자의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구나.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문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짓밟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혁 씨와의 사랑이 진실이라고, 우리가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미리 짜인 판에서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랑은 단지 냉정한 계산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서연이가 알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저희가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준혁 씨는 저에게 진심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그 미약한 희망마저 차가운 목소리로 짓밟으셨습니다. 이 멍청한 것. 세상살이가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아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봐라. 5억 원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너희 부부의 든든한 미래를 얻는다면 그게 아깝겠니? 그리고 그 집도 돈이 있는데 설마 딸 행복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어? 엄마가 다 너의 미래를 위해 이러는 거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혼자서만 말했다면 어쩌면 제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혁 씨의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반대하지 않았고 저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마치 물건인 양 그의 어머니가 저를 흥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가 엿들었다는 것을 알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려 애썼지만 가슴은 여전히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긴 길 내내 저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습니다. 그날 제 결혼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혼이라는 단어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 씨 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널뛰기 하듯 불안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그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준혁 씨의 망설이는 듯한 대답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불면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향한 5억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냉정한 계산. 자꾸만 저희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박 씨 아빠와 이 여사 엄마. 그분들의 삶은 한편의 고단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아빠는 평생 공사판을 전전하며 땀 흘려 일하셨고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설거지며 서빙을 하셨습니다. 두 분의 손은 언제나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큰거렸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키워내셨고 저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밤낮 없이 애쓰셨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 없어도 저희 가족은 늘 따뜻하고 정이 넘쳤습니다. 아빠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하지만 사람의 도리, 의리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거다. 엄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다. 우리는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그것도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하셨을 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이라고는 고작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의 결혼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니,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말입니다. 저와 준혁 씨가 살 신혼집 전세금이라니요. 젊은 부부가 따로 살아야 행복하다고요?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부모님께는 평생 일궈온 삶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엄청난 짐을 져야 한다니요. 너무나 불공평하고 죄송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한 결혼이 부모님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부모님의 희생과 김 여사님의 요구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해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했습니다. 어쩌면 제 귀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생각하려 했습니다. 준혁 씨에게 연락해서 오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지만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조금 불안해하는 듯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 씨가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준혁 씨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가 조금 놀란 듯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무슨 일이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숨기지 말고.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 혹시 알고 계세요?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애써 웃는 척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거 의논하고 싶으신 거겠지. 별일 아닐 거야, 서연아.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준혁 씨, 돈 문제였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파트 전세 보증금으로요. 준혁 씨는 알고 계셨나요? 준혁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거리의 자동차 소리만이 시끄럽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서연이가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그래서 감히 말하지 못했어. 사실 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지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서연이를 강요할 생각은 없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가볍게 들렸습니다. 준혁 씨는 지금 그 말을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는군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시나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을 고생해서 겨우 생활비 정도 모으셨을 뿐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준혁 씨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하지만 그건 마치 저를 부모님께 가서 체면 때문에라도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저에게 공정한가요? 준혁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나약함도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준혁 씨가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고 제가 짐을 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함께 맞서 싸우는 대신에요. 카페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 쇼 안으로 들어갈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빛나는 간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서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해. 널 잃고 싶지 않아. 저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는데 저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나요? 제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준혁 씨는 아나요? 제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준혁 씨를 남겨둔 채였습니다. 저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시간이요. 그날 제 마음속의 결혼식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설레고 분주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은 제 어두운 표정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아빠, 박씨 아저씨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고, 엄마, 이 여사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니? 준혁이네 댁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이 무거운 비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던 일부터 5억 원을 요구하셨던 그 순간, 그리고 우연히 엿듣게 된 김 여사님과 준혁 씨의 대화까지. 그 집도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그 아이 행복을 위해 그 정도 돈도 안 내놓겠어? 라는 김 여사님의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손에 쥔 담배를 으스러뜨리셨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실 만큼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고 두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두고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니? 우리 딸이 무슨 물건이야? 흥정하게. 엄마의 말에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난 정말 그 사람들을 믿었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를 몇 바퀴 서성이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라.
결혼은 평생이 걸린 일이다. 처음부터 의리보다 돈을 앞세우는 사람들과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니? 5억 원, 물론 적은 돈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지.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 10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내 결혼을 위해 내놓을 수는 없다. 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저 하나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의 이기적인 계산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만약 준혁이가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침묵하지 않았을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아내를 지켜줘야지. 제 어미가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란다. 아직 늦지 않았어.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단다.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혁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함께 골랐던 웨딩드레스 숍 앞에서 만났습니다. 준혁 씨는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는 다급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제발 파혼하자는 말만은 하지 말아줘. 모든 준비가 다 끝났잖아. 친척들,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만두면 우리 두 집안 모두 얼굴을 들 수 없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다시 생각해줘. 저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다고요? 결국 그에게는 제 감정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 결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만약 준혁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렇지 못한다면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준혁 씨를 남겨둔 채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숍의 화려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 결혼식은 바로 그 순간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파혼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폭풍 같은 이야기 후에 서연 씨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제가 결혼을 멈추겠다고 결심한 후 며칠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당신의 아들이 파혼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곧 저희 가족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참으로 악의적이었습니다. 제가 돈 욕심이 많아 준혁 씨를 꿰어냈고 집안의 돈을 노리고 결혼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준혁 씨를 조종해서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희대의 악녀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쯧쯧, 저 집 딸이래. 시집도 가기 전에 시어머니랑 돈 문제로 싸웠다나 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은 참 무서워.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 망칠 뻔했네.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온몸을 찔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과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까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엄마는 애써 태어난 척하셨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며칠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묵묵히 담배만 태우실 뿐이었습니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아빠의 분노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계신지를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혁 씨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가 왜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배후에 김 여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당신이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여 준혁 씨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불효막심한 짓을 저질러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그런 아들을 회사에서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겠냐는 식으로요. 결국 회사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준혁 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 씨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너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직장을 잃었지만 너를 잃는 것보다는 나아. 내가 다른 일이라도 해서 내 힘으로 너를 책임질게. 누구의 돈도 필요 없어. 나만 믿어줘.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우리는 과연 이 폭풍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준혁 씨의 해고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듣고 있던 담배를 제 떠리에 비벼 끄시며 낮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어머니, 참 독한 사람이구나. 제 자식 앞길까지 막다니.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혁 씨의 진심을 확인했지만 우리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불안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 여사님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집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아빠가 몇 년 전 김 여사님께 거액의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저희가 파혼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내몰렸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셨고 아빠는 평생 처음 보는 붉어진 얼굴로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오신 부모님께는 감당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와 상의한 끝에 동네 주민센터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날, 작은 주민센터 회의실은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여사님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굳은 얼굴로 제 뒤에 앉으셨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떨렸지만 옆에 앉은 준혁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김 여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차용증 사본을 흔들며 저희 가족이 얼마나 부도덕한 사람들인지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똑바로 김 여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을 빌리신 적이 없습니다. 저 차용증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필적 감정을 요구합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김 여사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준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꾸며낸 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 씨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서연인의 대개 5억 원을 요구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차용증은 가짜입니다. 서연이와 서연인의 가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와 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준혁 씨의 고백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놀라움과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아주머니들은 세상에 어쩌면 하며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 주민센터 직원이 들어와 필적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용증의 필체와 도장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제 곁에 부모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준혁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 계집애 때문에 엄마를 배신해? 이 불효자식. 그리고는 저를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절대 인정 못해. 너희들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김 여사님의 절규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체면을 잃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저주처럼 우리는 어쩌면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준 한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다가올 폭풍을 함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며칠 동안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도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항복의 의미이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치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분의 성격상 이대로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혁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혁 씨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아, 나 먼저 가볼게 라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쓰러지셨다니. 순간 이것도 혹시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곧 죄책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밉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 씨의 옥탑방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그의 얼굴은 해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혈압 때문에 쓰러지셨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사랑과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마 어머님의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말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김 여사님이 보였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본 김 여사님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희미하게 손짓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쉰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겼다.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엄마는 아들 하나 잃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니? 나한테는 준혁이 하나뿐인데. 내가 정말 준혁이를 사랑한다면? 제발 준혁이를 엄마한테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내 아들. 나한테서 뺏어가지 말아다오. 그 말은 비난도 욕설도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는 약한 한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경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는 당황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듣지 마. 엄마가 또 너의 동정심을 이용하려는 거야? 제발.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눈물이, 그녀의 애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돌아가신 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사셨던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저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고통을 김 여사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정말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는 악녀인 것은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된 연극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은 그녀의 슬픔에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슬픈 눈을 뒤로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끝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사랑과 효도. 그 두 가지 거대한 가치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서연아, 제발 흔들리지 마. 나한테는 내가 필요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저는 준혁 씨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을 빼앗는 도둑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에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존재했습니다. 저는 제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혼란 속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준혁 씨의 옥탑방 창문에서는 늘 새벽까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 생각하면 제 가슴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미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저는 이제 와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준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꽃다발을 쥐어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너의 동정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 내가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줘. 나한테는 내가 필요해. 내가 없으면 난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없어. 저는 가슴에 꽃다발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혁 씨.
저도 준혁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가 모자간의 정을 끊어놓는 사람이 될까봐, 언젠가 준혁 씨가 어머니 대신 저를 택한 걸 후회하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연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혈연이야. 절대 끊어질 수 없어. 하지만 사랑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어머니께는 다른 방식으로 효도할 수 있어. 하지만 너 없이 사는 건 난 상상할 수도 없어. 그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님이 또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준혁 씨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 김 여사님은 정말 위독해 보이셨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준혁 씨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제발, 엄마 혼자 내버려 두지 마라. 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준혁 씨는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절대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저와 서연이 사이를 갈라놓지는 말아주세요. 김 여사님은 대답 없이 흐느끼기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것을 잃은 한 어머니의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불타는 사랑과 숭고한 모성애. 저는 그 거대한 두 감정 사이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 여사님께서 조용히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딸아.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엄마는 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렴.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일이란다. 만약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멈추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야. 내 앞에는 아직 긴 인생이 남아있단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난 준혁 씨를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아. 그때 방 안에서 아빠, 박씨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긴 인생을 사는 동안 내 행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너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아빠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진심을 다해 두 사람 모두를 끌어안아 보기로요. 다음 날 저는 혼자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님 곁에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힘들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준혁 씨를 어머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준혁 씨와 함께 어머님도 잘 모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김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난 널 못 믿겠다.
너는 말은 참 잘하지. 하지만 나중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만 가버릴 것 아니냐? 이 늙은 어미는 혼자 내버려 두고 말이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모든 믿음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준혁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의심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약속할게요. 어디에 있든 평생 어머니를 부양할게요. 그러니 제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경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 씨는 저를 옥탑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머니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난 너와 결혼할 거야. 내가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두려움과 행복감으로 뒤섞여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위해 모든 용기를 짜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의 어머니의 동의 없는 결혼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그 비극이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이 원한으로 시작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평생 불효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제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사랑해준 한 남자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귀한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순간까지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동안 저와 동행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연 씨가 사랑과 효도라는 두 거대한 가치 앞에서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그들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준혁 씨의 단호한 결심 앞에서 저 역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김 여사님의 허락 없이 조촐하게라도 우리만의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희의 결심을 눈치챈 준혁 씨네 친척 중 누군가가 김 여사님께 알린 것이겠지요. 며칠 후 저희가 함께 있던 작은 옥탑방에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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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문을 부술 듯한 소리였습니다. 문밖에서는 김 여사님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아, 문 열어. 이놈아, 정말 이 어미를 버리려는 겠냐? 이 부류막심한 놈아. 저는 겁에 질려 몸이 굳었습니다. 준혁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결심한 듯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 여사님이 친척 몇 분, 준혁 씨의 큰 고모와 당숙 아저씨였습니다. 과 함께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 여사님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준혁 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이 집안을 풍비박산낸 유망한 것. 준혁 씨는 뺨을 감싸주지도 않고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준혁 씨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준혁 씨가 불효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집안의 분란의 씨앗이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서연아, 안 돼. 준혁 씨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혀를 차거나 김 여사님을 말리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여사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아빠, 박씨 아저씨가 서 계셨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셨는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아빠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김 여사님 앞에 멈춰 서서 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다 자식 키우는 부모 아닙니까? 여사님께서 아드님을 아끼시는 마음, 저도 제 딸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 아이의 행복을 짓밟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 아이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지경까지 오면서 막으셔야 합니까?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방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의 말에는 꾸짖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다른 부모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연기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무력하고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단 한 번도 불효하고 싶었던 적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서연이가 필요합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도 그 옆에 무릎 꿇은 채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어머님에게서 빼앗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의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저와 준혁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했으면 내가 막아도 소용없겠지. 하지만 서연아, 오늘 내 약속 잊지 마라. 나중에 준혁이를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 씨도 제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친척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기나긴 폭풍이 드디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맑은 하늘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마침내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작은 식당 한 편을 빌려 양가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시고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값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저는 단아한 흰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제게는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준혁 씨의 눈에는 안도와 행복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셨지만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신혼살림은 준혁 씨가 살던 그 작은 옥탑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저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준혁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공개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의 벽은 여전히 높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찾아뵈어도 어머님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뱉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담백한 나물 반찬과 따뜻한 국을 끓여 댁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시던 어머님도 몇 번이고 계속되는 제 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가져다 드린 반찬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져 문 앞에 놓여 있곤 했습니다. 가끔 어머님께서 저희 옥탑방에 들르실 때면 저는 정성껏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불편한 얼굴로 앉아 계셨지만 예전처럼 날 선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희가 사는 모습을 둘러보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님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려면 따뜻한 햇볕이 오랫동안 내리쬐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녁 무렵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예라며 무심하게 말씀하셨지만 손에는 저희가 좋아하는 군고구마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내어드렸습니다. 준혁 씨는 퇴근이 늦어 그날은 저와 어머님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던 어머님께서 문득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복잡하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참 많이 잘못했다. 못된 짓도 많이 했지. 그런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애써주는구나.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다가와 제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예전처럼 독선적이거나 날카롭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은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하셨고 저희 집에 오시면 준혁 씨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준혁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더욱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것은 수많은 눈물과 꿋꿋한 인내, 그리고 상처를 보듬어 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옥탑방은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의 작은 옥탑방은 이제 아담한 빌라로 바뀌었고 준혁 씨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작은 회사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재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면 저는 그 험난했던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때의 저는 참 어리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풍파를 겪으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준혁 씨는 평생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저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을 것이고 저는 씻을 수 없는 후회와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버텨냈기에 저희의 사랑은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얻은 몇 가지 깨달음을 함께 나누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의 행복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믿고 지지해주며 때로는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효도란 자식이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과 사랑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과 나약함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효도와 사랑, 그 두 가지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진실된 마음과 굳건한 사랑이야말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과 체면이라는 허상에 얽매여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그것이 어쩌면 행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랑과 미움, 기대와 실망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결국 서로를 향한 이해와 인내, 그리고 따뜻한 용서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을 떠올리며 멋쩍게 웃으시곤 합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지. 이 예쁜 손녀를 못 볼 뻔했구나 하시면서요. 저의 길고 험난했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모두 읽어본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이나 감동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 별표 며느리의 눈물 별표를 구독하여 다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